안녕하세요. 명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디어 새로운 작품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신경림 시인의 농무라는 시입니다. 교과서 156페이지고요. 우리가 지금 기말고사 범위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갔다가 또 다시 앞으로 돌아왔다가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갑시다. 네. 그래서 이 신경림의 농부라는 작품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실 내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시가 쓰인 당시 시대 상황, 1970년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1970년대 농촌 현실을 우리가 미리 알고 간다면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뒤로 넘어가서요. 160페이지에 이 농무라는 시에 대한 짧은 설명 글이 있거든요. 이거를 미리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농무는 1970년대 초 농촌 현실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배경이 농촌이고 그 시대적 배경은 70년대네요. 이때 농촌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공업 중심의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이라는 것이 키워드죠. 이 근대화라는 것은 자고로 그 이전에는 뭔가 1차 산업 중심으로 굴러가던 사회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이 근대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특히 공업이 이제 이 사회의 주요한 산업으로 부각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도시는 매우 크게 발전하지만 농촌은 상대적으로 그 발전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답답하고 고달픈 삶,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 비롯된 울분과 절망을 농무를 통해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농무라는 것은 농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춤을 추고 음악을 이제 연주하던 그런 축제의 장이었는데 지금은 울분과 절망을 드러내는 성격으로 변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밑에 우리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를 통해서 사회 현실의 문제를 고발하는 성격의 시를 현실 참여적 민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시라는 기본적인 어떤 갈래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성격이 현실 참여적이다. 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회 현실을 바꾸려는 의식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 설명하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잠깐의 한국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을 보니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6.25 전쟁, 6.25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맞아요. 이 사진은 당시 6.25 전쟁이 일어난 우리나라의 상황을 찍은 것입니다. 보면 이 뒤에 건물들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요. 이 당시에는 또 이산가족도 많이 생겼고 이산가족이 아니더라도 뭐 가족들이 포탄에 맞아 사망한다든지 해서 고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이런 사진도 보면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되게 열악한 이런 판자촌에서 생활을 했어야 했다는 점. 보면은 뭐 멀쩡히 남은 물건이 아무것도 없죠. 말 그대로 국가가 완전히 마비가 된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50년대 6.25 전쟁의 시절을 지나서 이제 60년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61년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1961년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비교적 일관적으로 나오는 평가는 바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당시 열악한 경제를 살리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당시 살펴보니까 나라 꼴이 전쟁 이후로 영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정치 관료들과 이제 회의를 거쳐서 어떤 국가 사업을 세울지 고민을 했는데요.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5년 단위로. 그래서 보면요. 일단 1차예요. 1차. 그리고 62년부터 66년까지를 기간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게 1차에서 7차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9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 온 계획이었는데 일단 이 1차에 주목을 해서 볼게요. 어떤 것들이 활성화되었냐면요. 이 경공업이 활성화됩니다. 공업에도 종류가 있는데 비교적 가벼울 경자를 활용을 한 공업이죠. 보면 뭐 가발, 신발, 의류 이런 노동자와 그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 그런 공업들을 기반으로 1차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도시에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경제가 빠르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관료들의 조언을 받아서 중공업의 활성화를 방향을 잡아야겠다라는 라고 합니다. 이 중공업이라는 건요. 뭐 철강, 무거운 공업, 제철, 기계와 관련된 많은 산업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2차 계획이 67년부터 71년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차나 혹은 뭐 당시 텔레비전과 같은 공업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도시가 무궁무진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을 동안 이제 농촌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농무가 70년대 농촌 배경이었잖아요. 이 농촌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지금 보이는 사진이 70년대 농촌을 찍은 사진인데 보면 초가집이라든지요, 뭐 건물 같은 건 하나도 안 보이죠. 길도 이렇게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고요. 뭐 자동차도 보이지 않고요. 되게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을 보면요. 사람들이 지금 농촌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뭔가 기계는 전혀 없고 다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모습, 그리고 옷 입은 모습도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도시는 계속해서 국가사업 아래에 발전이 되고 있는 동안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뭐 고층 빌딩도 세워지고 자동차도 지나가고 이런 전신주들도 다 연결이 되어서 통신망도 발달이 되는 동안에 이 농촌은 아무 발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농촌에 살던 젊은이들은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가난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도시로 떠나는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이촌향도라는 것은요. 이사한다, 떠난다, 어디를? 농촌을.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도시로 향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농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농촌을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특히 젊은 남자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굉장히 좋은 노동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떠난 농촌은 아주
쓸쓸하고 피폐해져 갑니다. 농촌에서도 젊은 인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 농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 이러한 사회 현실을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담아 쓴 시가 바로 농무인데요. 이쯤 되면 농무가 무엇인지 다들 궁금하겠죠. 이 농무라는 것은요. 이렇게 농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에 맞추어 춤을 추던 그 행사, 축제에서 추던 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농악은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의 음악, 농촌에서 불리던 음악이고요. 그 음악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것을 농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농촌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공동체의 화합, 뭔가 단결을 위해서 축제를 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축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신나고 즐겁고 뭔가 흥이 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즐겁게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죠. 이러한 공동체적인 농무를 활용해서 이 신경림 시인은 그 당시 70년대 가난한 피폐해지는 농촌의 현실을 표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즐거워 보이기만 하는 농무가 어떻게 그런 나빠지는 농촌과 관련이 되어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156페이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가 학습활동 훑어보기를 안 하면 조금 섭섭하겠죠. 그래서 158페이지 어떤 내용이 중요할지 한번 함께 짚어보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분석해 봅시다. 네, 일단 첫 번째 문제. 지금 시상 전개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네요. 네 곳이 나옵니다. 이 네 곳에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나 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시를 당대의 시대 상황. 당대라는 것은요. 당시 시대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밑에 글을 훑어보면요. 60년대에서 70년대에 산업화와 도시화,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사진 있죠? 네, 그리고 농민들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 그래서 농촌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빚도 점점 많아져서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가난한 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요. 3번도 중요한데요. 요거는 시험에 낼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희성 시인의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이 현대시를 우리가 함께 농무와 비교해 볼 건데요. 제일 이 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배경이 어디다? 네, 도시라는 거죠. 농무는 농촌이고요. 저문강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의 차이를 미리 알고 들어가면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156페이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농무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헤헤대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네, 이렇게 시를 한번 쭉 읽어보았고요. 일단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네, 지금 농촌을 배경으로 어떤 화자가 농무를 공연을 했던 상황 같아요. 그런데 공연은 끝났는데 거기서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그 농무 공연 그대로 복장을 한 채로 마을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춤을 추면서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를 지금부터 분석해 볼 건데요. 미리 알려주자면 이 시는 정말 한 줄 한 줄 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필기할 것이 그래서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같이 배움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조금 긴장하고요.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여기서부터 밑줄을, 선생님은 이걸로 밑줄을 치겠습니다. 지금 시작부터 공연이 끝났어요. 막이 내렸다는 거죠. 왜 이렇게 시작에 공연을 끝나는 것으로 설정했을까? 사실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허탈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공연이 끝나버린 것에 따라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굳이 이렇게 설정을 한 이유는 뭔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기분, 그것이 당시 농촌의 쇠락, 그러니까 망해간다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려는 설정이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어줍시다. 왜 첫 번째에 공연이 끝나는 것으로 설정을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 이런 무대에서 공연을 했었네요.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공간이 나옵니다. 바로 운동장인데요. 그럼 공간 얘기가 나온 김에 미리 어떤 공간들이 순서대로 나오는지 체크를 해볼까요? 운동장 다음은 어떤 공간이죠? 네, 학교 앞 소주집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렇죠. 장거리. 장이 서는 길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로 나서는 모습. 마지막은요? 네, 도수장입니다. 도수장. 이제 그 가축을 죽여서 고기를 얻는 곳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네 군데를 우리가 미리 알고 가면 시의 흐름을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이 운동장을 볼게요. 근데 지금 운동장에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공연이 끝나서 사람들이 모두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텅 빈 운동장이라는 모습에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쓸쓸한 분위기, 선생님 쓸쓸만 적을게요. 그리고 농촌의 쇠락, 몰락해가는 모습을 뭔가 사람이 없는 농촌, 사람이 없는 운동장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여기 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학 시간에 집중했던 친구들이라면 선생님 이거 중이법이 적용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바로 중이법이 적용이 되었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분장입니다. 공연을 하려면 얼굴에 분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서 이제 땀에 분장이 얼룩진 얼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이때 분을 줄인 말이 분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뭐가 정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게 시인이 설정한 것이라는 것이 설정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라는 겁니다. 공연이 끝나서 뭔가 후련한 기분으로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현실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농촌의 현실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술을 마시는 걸로 어떻게 해소하려는 표현인 거죠. 정확히는 술에 취해서 잊어보려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중요한데요. 다시 색깔을 바꾸어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아하, 지금 굉장히 직설적인 정서 표현이 드러납니다. 직설적이라는 것은요, 직접적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뭔가 돌려 말한다든지 이렇게 숨겨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게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하다 라는 것입니다. 아하, 요런 감정을 지금 화자가 느끼고 있는데요. 잠깐만 지금 우리 필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뭔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 말하는 사람은 한 명 아니에요? 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죠? 우리라는 화자 지칭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챙겨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와 너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민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농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대 한국 농촌 전체의 현실을 문제 삼기 위해 라는 우리 어떤 시인의 문제의식을 이 우리라는 화자 지칭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통하다까지 함께 해보았고요. 장거리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면서 장이 서는 길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 될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벼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젊은이들, 특히 젊은 남성들은 농촌을 다 떠난 상태거든요. 도시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애들이나 또 젊은 여성들만 남아있는 농촌이었던 겁니다. 혹은 노인이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어로는요, 이촌향도 그리고 인홍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농촌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심각성이 크게 와닿지 않으니까 철없이 킬킬대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화자가 뭔가 좋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대지만 여기도 중요한데요. 한번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해볼게요. 꺽정이 그리고 서림이에도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였나? 네, 맞네요. 서림이 이렇게 둘 이름에 묶어주고 요 두 인물이 어디서 나왔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기 작은 글씨를 찾았네요.
네, 소설가 홍명희가 쓴 장편 역사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 제목이 임꺽정인데 임꺽정은 실제로 조선시대에 살았던 의적이고요. 대신에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약간 자기만의 소설을 창작을 한 겁니다. 거기 당연히 걱정이 나오겠고요. 또 그의 동료 서림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조선시대 배경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두 인물들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조선시대도 참 민중이 살기 힘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모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인물들이 바로 꺽정이와 서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중보다는 선생님 농민이라고 적을게요. 농민의 적극적인 저항 의지를 이 사람들의 비유함으로써 강조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꺽정이와 서림이가 살던 조선 명종 때도 참 민중들이 백성들이 살기가 고달팠어요. 그런데 그 훨씬 더 세월이 지난 1970년 당시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여전히 배를 골고 또 도시에 비해서 한참 낙후되어 있는 이 농촌의 현실이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민중들의 어떤 울분 그리고 한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다. 역사적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해해되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아하,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약간 비웃으면서 체념하는 느낌도 들고요. 한탄하는 느낌도 강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발버둥친들, 그러니까 저항한들 무엇하랴?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하는 자조적인 뉘앙스가 강하죠. 네, 그 다음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하, 지금 농사를 짓는데 비료를 우리가 쓰잖아요. 작물이 잘 자라도록. 근데 비료도 돈이 드는 건데 비료값만큼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피폐해져가는 농촌 현실을 이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둘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 신명이라는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신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옆에 보면 흥겨운 신이나 멋.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난다는 거죠. 즐거움의 정서와 비슷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지금 한없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상황인데 즐겁다, 신이 난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바로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바로 이 시인의 어떤 문제의식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문학 작품을 배우면서 역설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어디서 이 단어를 최근에 배웠죠? 그렇죠. 한민복의 봄꽃. 여러분들 꽃임 기억나나요? 꽃임? 그래서 이 부드러운 꽃을 왜 날카로운 침에 비유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침처럼 꽃을 보면 이게 침을 맞으면 우리 몸이 치유되는 것처럼 봄에도 꽃을 보면 마음이 치유된다. 그래서 둘이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꽃을 침에 비유한 역설법이 쓰였어. 라는 것을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설법이 쓰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말이 안 돼요. 모순돼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시인이 생각하는 문제의식,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역설적 상황.
통해서 지금 농민들의 한과 울분을 신명으로 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오죠. 역설, 신명, 한과 울분을 신명으로 승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면요. 이 승화라는 것은 여러분 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액체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끓이면 우리 기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체가 성질이 완전히 다른 기체로 변하는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문학작품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이 승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한과 울분은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인 정서, 신명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춤을 추면서 또 술까지 마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잊어보려는 어떤 저항의 몸짓일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잊어보려 한다는 표현이 조금 더 이 화자의 정서에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나쁜 상황에서 신이 난다고? 말이 안 돼. 역설적이야. 상황이 역설적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춤을 춰서라도 술에 취한 채 춤을 춰서라도 어떤 즐거운 뭔가 흥을 돋궈서라도 이러한 한과 울분이 가득한 현실을 잊어보려는 그런 농민들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잊어보려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항한다는 해석도 있어요. 사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이 이게 더 정답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역설적 상황을 통해 농민들의 한과 울분을 신명으로 승화, 더 높은 경지로, 더 다른 성질이 다른 정서로 승화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꼭 챙겨갑시다. 이렇게 하면요. 당연히 강조가 됩니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부정적인 정서만 마냥 늘여놓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서 신이 난다고 하지? 하고 읽는 사람들이 좀 더 궁금해하고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한과 울분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하면서 계속 춤을 추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끝나는데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춤을 추는 게 울분과 한을 표출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춤을 추는 게 어떤 저항의 몸짓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정리를 했는데요. 좀 내용이 사실 정리를 할 게 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위쪽에 우리가 선생님은 이 색깔로 적어 볼게요. 이 갈래가 중요한데요. 미리 살펴보았던 거 기억나죠? 민중시입니다. 그리고 그 민중시의 성격은 현실 참여적. 아이고, 자리가 조금 부족하네요. 옮겨서 현실 참여적 민중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 참여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현실이 배경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뭔가 잘 되어가고 있는 현실보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거나 극복을 해야 한다는 시인의 비판의식,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이 주제도 매우 중요한데요. 주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현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이 주된 주제입니다. 이 소외라는 것은요, 일종의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국가 산업에서 도시만 위주로 이렇게 키워주니까 농촌은 매우 발전이 없는 상태로 사실 전쟁 이전과 크게 다르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 그들의 울분과 한이 1차적인 주제고요. 그리고 시인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어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특징도 우리가 적어 줄게요. 특징은 우리가 했던 것들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매겨보세요.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방금 했던 이 역설적 상황 중요하죠. 그래서 특징에 1번 역설적 상황, 그것을 통해 농민들의 한과 울분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것, 네, 승화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의법도 쓰였고요. 그리고 걱정이와 걱정이만 적을게요. 일단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자 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이 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옆에 그림을 보세요. 이제 조금 상황이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춤을 추는데 뭔가 좀 아주 즐거워 보이는 표정은 옆엔 또 즐거워 보이네. 아무튼 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그러면서도 춤을 추면서 뭔가 흥겨운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젊은 처녀들은 이미 젊은이들이 많이 농촌을 떠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러한 문제되는 상황을 잊어보려는 몸짓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이 시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극복을 한 건가요? 혹은 뭔가 그냥 분노만 하는 건가요? 이런 화자의 정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가끔 가다가 있는데, 사실은 정서가 딱 하나야 라고 정리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이 여기서 짚어주고 갈 것은 여기 15번 15행에서 16행에다가 일종의 체념하는 정서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제풀에 못 이겨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정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하죠. 화가 나고 그거에 대한 울분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막 저항을 하려 해도 그렇게 해서 무엇하랴? 현실이 정말 그렇게 바뀌랴? 하는 약간의 체념적인 모습, 포기하는 모습도 얼핏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뭔가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화자의 정서는 분노, 울분한 뿐만 아니라 일종의 체념하는 모습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것을 막 꼬아서, 정서에 대해서 꼬아서 내지는 않을 테니까 이것은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앞선 70년대 농촌 현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고, 또 농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필기를 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학습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시까지 분석을 하여서 진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집중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